그림을 하나 그린 게 있는데 바로 자국 내에서 사망한 태아의 모습을 자국 내에서 이렇게 탁 앉아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거는 정자 속에 있는 핵과 난자 속에 있는 핵이 하나가 되고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만드는지를 실험적으로 밝힌 사람이에요. 사람에서요? 아니면? 당연히 사람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예,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진승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코너거든요. 오늘 또 대단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고대의대 해부학 교실 또 유임주 교수님이신데 저 학생 때 저한테 해부학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저는 잘 못해서 이렇게 수술과 관련 없는 과를 오지 않았나. 지도 교수님과 또 지도 제자 관계기도 했거든요. 교수님이 그때 또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러셨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의 유임주 교수입니다. 1989년에 이제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대 해부학 교실로 들어가서 조교 생활을 시작했고 고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그냥 안암동에 저 이력서는 너무 단순해서 참 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또 정회원이시고 또 대한해부학회 회장도 하시고 한국 현미경회 또 회장까지도 어마어마한 이력을 또 가지고 계시는데 또 얼마 전에 자마라는 엄청난 곳에 또 논문도 이렇게 실으셨는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모신 이유가 논문 주제가 아주 흥미로워서요. 그냥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비의료인들도 되게 재밌어하는 주제로 또 논문을 이렇게 실으셨더라고요. 자마에. 어떤 임상의학적인 콘텐츠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미술 작품을 네. 그 어떤 해부학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실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내용이죠. 작품 보면 다들 아실 텐데 이 클림트 화가의 키스라는 작품을 분석하셔가지고 자마에 실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들한테 소개를 하면 너무 좋아할 만한 흥미로울 만한 컨텐츠여서 제가 교수님을 이렇게 모셨고요. 교수님이 일단 발생학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고 하는데 발생학이라는 게 또 약 생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질문을 던졌던 내용이죠. 우리가 엄마, 아빠, 나 어디서 났어? 이런 우리 질문 하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그 공통적인 고향이 다리가 아닌가 싶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발생학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진실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그것들을 학문적으로 이제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은 기원전 한 1400년경에 인도 힌두교 경전인 그 우파니샤드라는 그런 경전에 보면은 어떤 수태가 가능한 기간에 관계를 맺고 7일이 지나면은 공 모양의 덩어리가 되고 1개월이 지나면 단단한 덩어리 형태가 되고 2개월 뒤에는 머리가 3개월 뒤에는 팔다리 부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관찰이거든요. 거의 3000년 전인데 서양의학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사람의 발생을 이해하려면은 암탉한테 한 20개 이상의 알을 품게 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한 개씩 깨봐라. 그러면은 이제 매일 하나씩 깨면은 그 발생의 진도에 따라서 하루하루 이게 모양이 바뀌고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발생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거에 비유해서 인간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야 라는 설명을 했던 거죠. 어떤 간단한 계란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발생할 거라는 추론을 해낸 거죠. 이분은 전성설을 좀 주장하는 선생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간의 씨앗이 될 만한 곳이 있다가 어떤 계기가 땅 터트려지면은 사람으로 점점 이제 자라서 성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성설이고요. 후성설은 엄마로부터 온 어떤 요소하고 아빠로부터 온 어떤 요소가 만나서 얘들이 조금 성장하고 분화되면서 한 개체로 발생한다는 게 후성설의 개념이에요. 약간 후성설이 좀 더 지금 의학과 맞는 부분이네요. 히포크라테스 다음에 나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다양한 동물을 해부했어요. 이분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아빠로부터 온 어떤 요소하고 우리가 쉽게 정액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자로부터 온 어떤 요소가 만나서 얘네들이 차츰차츰 조그만 핵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야곱야곱 어떤 인간의 형태로 분화 발전한다. 라는 후생설적인 요소를 이때 기원전 380년, 320년 정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중세의 이제 그 의사들이 그걸 따라서 그림을 이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왼쪽 이쪽은 발생 초기, 점점 지나면은 그 아래 칼럼으로 가서 보면은 혈관이 발달하면서 술술술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이 후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로 설명한 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세로 오면은 예. 중세에는 어떤 과학적인 진보는 좀 작았고요.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은 모나리자를 그린. 예. 근데 그분이 엄청난 해부학을 했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특히 대단한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있는데 바로 자국 내에서 사망한 태아의 모습을 스케치한 거예요. 이렇게 아기가 이 자국 내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거는 볼기테이죠. 그 브릿지 프레젠테이션인데 네. 이 정상적인 테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머니가 아마 이런 아이의 비정상적인 그 위치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출산이 어려워서 중간에 사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아랑 산모가 다. 그렇죠. 예. 아이가 거꾸로 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이는 이렇게 머리를 아래로 두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테이죠. 그것까지 딱 이렇게 그렸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이제 과학의 시대에 접근하면서 예. 계몽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1578년쯤 되면은 윌리엄 합이라고 예. 이분이 이제 생리학의 아버지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동물의 발생에 관해서라는 책을 씁니다. 왕의 주치의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왕에 있는 사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이제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에 생식기관을 추적해가면서 이 사슴의 정액이 어디까지 갔는가를 계속 추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궁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가 않으니까 잘은 모르겠고 나중에 새끼가 나오니까 자궁에서 알처럼 생긴 새끼가 만들어진다 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알로부터라는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제우스가 예. 단자를 들고 있는데 이 단자 안에서 여러 동물들이 튀어나오고 있죠. 예. 예. 그리고 그 아래 조그맣게 쓴 글씨가 있는데 여기에 엑소 오보 오미나라는 그런 것이 써 있어요. 라틴 말로 모든 것은 알로부터라는 내용입니다. 정자는 못 찾았지만 정액은 알고 있었는데 난자가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죠. 배아 실험을 해보니까 시카트리쿨라라는 그런 보시는데 배아에 조그마한 흠집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면서 배아가 야곱야곱 발달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한 17세기 말쯤 오면은 보이는 레베노크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의 델프트라는 동네에 살았던 토목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토목의 결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 자신이 렌즈를 깎아가지고 이 토목을 열심히 이제 봤던 분이에요. 사실은 렌즈 하나를 잘 깎아서 금속판 위에 박아가서 샘플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정자를 처음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1677년에 영국 왕립 학회지에 이걸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레베누크의 이런 발견을 하면서 이 정자의 머리 부분에 약간 재밌는 그림을 넣은 사람이 있는데 하트소크라는 사람이에요. 하트소크라는 사람이 여기에 미니어처 인간, 호문클루스를 여기다 싹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가요? 아, 여기. 그래서 이제 호문클루스를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완전 전성설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정자의 머리에 사람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구나. 다들 그렇게 믿었죠. 저는 정자가 이제 현미경으로 발견이 되면 이제는 전성설이 좀 무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전성설이 힘을 갖네요. 그렇죠?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모델이 바로 레베누크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페르미어가 그린 그림이에요. 약간 그림의 풍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델포트라는 똑같은 동네에 산 거예요. 동네 사람입니다. 동네 친구. 네덜란드. 그래서 뭐 형님 뭐 우리 집에 와서 좀 모델 한번 써주라.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몇 개 있어요. 이분이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관찰했던 뭐 원생 동물, 곰팡이, 박테리아, 정자 이런 것들을 다 그 270배 정도 되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해서 그린 겁니다. 와, 그냥 포목상이신데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신 거네요. 직접 이게 다 그린 거. 그럼요. 그때. 와. 당시 과학자는 예술적인 소양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그리시는 실력을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해방 못 합니다. 한 150년 정도 지나야지 인류가 포유류의 난자를 관찰하게 돼요. 저도 이제 교수님 책을 봤더니 정자는 생각보다 좀 빨리 발견을 했는데 이제 난자는 정자 발견보다 훨씬 좀 뒤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현미경은 나왔지만. 난자는 난소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복각 내에 있잖아요. 맞아요. 정자는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쉬웠는데 사람들이 꾸준히 탐구를 했지만 이거를 쉽게 못 찾았던 거죠. 바에르라는 과학자가 임신한 개의 난소를 관찰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노란 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당시엔 슬라이드 글라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계 유리,
뚜껑을 예. 거꾸로 뒤집어서 예. 슬라이드 글라스를 썼어요. 어. 네, 그래서 거기다 놓고 예. 이제 거기 탁 깨보니까 예. 나는 노른자 위에 작고 잘 발달된 노란 구체를 분명히 보았다. 마치 새나 이 계란의 알처럼. 이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죠. 이게 인류가 처음으로 이 포유류의 난자를 관찰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재미있는 실험을 했던 분이 예. 스팔차나치라는 분인데 예.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수사예요. 뭐 수도원에 있으신 그렇죠. 그런 예. 분이시죠. 근데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예. 스칸디아노라는 동네에 가면은 예. 이 개구리를 돋보기로 보고 있는 수사 과학자의 동상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분이 개구리를 이용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연구를 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좀 개구리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난원설에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에요. 정자는 기생충 아니야 이거? 뭐 이 정도로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정자를 사람 몸에 있는 기생충으로 생각을. 크기만 작을 뿐이지 선형동물 비슷하니까 그러게요. 얘가 기생충일 거야라는 어떤 그 굉장히 강력한 선입견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실험한 게 뭐냐 하면은 예. 아까 시계 유리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시계 유리 아래쪽에는 개구리의 정액을 깔아놓고 위쪽에는 개구리의 알을 예. 위로 붙여놨죠. 예. 표면 장력 때문에 이제 위에 알이 붙게 돼 있는데 예. 둘이 컨택을 안 하고 있죠. 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액에서 나오는 어떤 기운이 예. 있어서 예. 이 기운이 알에 영향을 미쳐서 올챙이가 나올 거다. 오.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죠. 예. 대부분의 알들은 얌전하게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떨어졌겠죠. 예. 그래서 실수로 떨어진 애들은 정액과 만나면서 이게 올챙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위에 있는 애들은 말라 삐뚤어졌죠. 아, 이 정액과 알이 만나야지 생명이 만들어지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했죠. 두 번째 실험을 한 게 암컷 개구리하고 수컷 개구리를 놓고 난 다음에 수컷 개구리에게 바지를 입혔어요. 바지를요? 오. 호박단이라 그래가지고 왁스가 많이 칠해진 바지를 입혀가지고 개구리 콘돔을 만든 거죠. 피임 개구 같은 거네요. 예, 그래서 예. 요 개구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개구리가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 보니까 알을 놔도 올챙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지를 살짝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씻어서 예. 고기를 알에다가 넣었더니 개구리가 올챙이가 발생을 했어요. 오. 그래서 아 이거 수컷 개구리로 나온 어떤 요소가 예. 지금 올챙이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실험까지 성공을 했죠. 인공 수정을 한 거네요. 현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예. 한쪽에는 개구리 알을 놓고 예. 한쪽에는 정액을 놨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필터 페이퍼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거름 종이를 이렇게 예, 한 거죠. 거름 종이를 증가시키죠. 왜 그러고? 필터 페이퍼 한 장일 때는 개구리 올챙이가 네 마리가 만들어졌다면은 예. 필터 페이퍼가 두 장이 깔리면은 더 적게 만. 그렇죠. 더 적게 만들어지고. 예. 이걸 그러니까 정액의 역할을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던 거죠. 개구리의 정액에 중요한 요소가 있구나. 예. 개구리의 정액을 살펴보면 두 가지 성분이 있었겠죠. 하나는 정자와 정자 외에 여러 가지 액체들이 있었겠죠. 이분은 그 액체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생각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자는 기생충인데 이런 오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던 나중에 이제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고 정자도 관찰하고 난자도 관찰하면서 식물도 세포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야, 이게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세포설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어떤 생명체도 어떤 그 수정 난으로부터 분열과 발생을 통해서 이렇게 발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가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어니스트 헤켈이라는 분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워낙 지금도 대단해서 현재까지도 이 그림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많이 본. 맞아요. 태아들이 맨 왼쪽에 있는 게 물고기고 그 다음에 있는 애가 도룡룡, 그 다음에 애가 이제 치킨, 그러니까 닭, 그 다음에 돼지, 뭐 토끼 뭐 이런 애들이 쭉 나오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초기의 모습인데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 모양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근데 맨 나중으로 가야지 얘가 사람이고 얘가 물고기고 얘가 도룡인 것처럼 바뀌듯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할 때 자기의 진화 단계별로 반복을 하면서 발생한다. 즉 이게 반복 발생설이에요.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말이죠. 나라는 어떤 인간의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왔던 물고기 시절, 그다음에 닭 시절, 뭐 이렇게 이런 시절을 거쳐오면서 발생한다는 것이 반복 발생설의 이론인데 한때 이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신봉을 받았던 이론인데 해켈이 그런 설명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림을 약간 조작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씩은 차이가 다른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본인 주장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그림을 좀 장난을 쳐서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윤리적으로 과학자가. 근데 이분의 제자 중에 굉장히 뛰어난 두 분의 제자분이 있습니다. 헤르트비라는 분이에요. 근데 헤르트비가 무엇을 했냐면은 정자하고 난자가 하나로 합해지는 과정 중에서 정자 속에 있는 핵과 난자 속에 있는 핵이 하나가 되고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만드는지를 실험적으로 밝힌 사람이에요. 사람에서요? 아니면? 당연히 사람은 아닌데 이분은 성게알을 가지고 했어요. 살아있는 성게알에다가 핵을 표지할 수 있는 염색약을 붙이는 데 성공을 했어요. 난자 속에 있는 핵을 제가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해놨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정자로부터 유래된 핵이 청색 같은 계열로 표시를 했잖아요. 얘네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만납니다. 쫙 만나서 이제는 융합된 핵이 만들어져요. 그렇네요. 이것으로부터 세포 분열이 되면서 생명이 시작한다는 것을 밝힌 거죠. 정자와 난자가 각각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힌 거죠.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만이 수정한다는 사실을 이상하잖아요. 정자가 여러 마리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만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어니스트 해켈의 또 다른 제자가 이제 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불가사리 알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수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난막이 구조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정자가 못 들어오도록 한 것을 밝혀낸 거죠. 그걸 직접 관찰해서 이렇게 그린 거네요. 그렇죠. 이게 1879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20세기에 접어들기 바로 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낸 거죠. 저는 예전에 이거를 처음 알았던 게 교수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영화 중에 마이키 이야기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미국 영화? 거기 보면 정자가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가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정자들은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영화를 보고 알았는데. 월터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처음으로 그 세포 분열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하게 돼요. 유명한 병리학자인 피에로가 주장했던 내용대로 모든 세포는 다른 세포로부터 유래한다라는 이 주장을 이제 확인한 거죠. 이제 알에서 이제 세포로 또 나왔네요, 그렇죠? 플레밍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메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메부스가 그린 그림인데 정자의 목에 미토콘드리아 있는 건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거의 현대 정자와 거의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셨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딱 1900년이 진입하기 전 단계에 정자와 난자의 어떤 리얼리티를 우리가 실체를 이해하게 됐고 이들이 각각 그 수정에 관여해서 수정란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애기는 어떻게 태어났냐, 내가 어디서 나왔냐, 사실은 누가 그런 질문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물어보는데 옛날 사람들은 진짜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에 비하면 좋지 않은 조건에서 어쨌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발전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한번 오시면 하나만 찍고 가시게 하진 않거든요. 귀한 분 모신 만큼 또 이미 지치신 건 아니시죠,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진짜 더 흥미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에 굉장한 어떤 비밀, 코드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 또 얘기를 교수님이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콘텐츠도 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